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브릭스 화폐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금을 기반으로 하겠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금 본위제의 부활이 브릭스 진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러시아 정부가 돈을 지원하고 있는 RT가 보도를 했는데 제목부터가 노골적이었습니다. 뉴 머니 뉴 월드, 새로운 브릭스 통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세상이 등장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지금 러시아 정부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스위프트에서 쫓겨난 뒤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면서 국경 간 결제를 진행하고 있고 암호화폐를 합법화해버리는 무척 전폭적인 상황을 직접 구현을 해놓다 보니까 우리 같은 크립토 투자자 입장에서는 브릭스 진영이 이야기하고 있는 금 기반의 새로운 암호화폐가 어쩌면 블록체인 기반이 될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등의 형태를 떠올려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시작부터 이 같은 형태가 될지 아니면 초기에는 피아트 머니 컨셉으로 등장한 뒤에 이후에 블록체인 기반으로 자산의 토큰화 형태를 보이게 될지 이 부분을 지금 단계에서 추측할 만한 근거는 없는데 확실한 것은 새로운 화폐 패권의 양상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안 통과 이후에 부채 경제 시스템의 가속도가 붙었다라는 점도 숫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가 찰리 빌레로가 공개한 데이터를 보면 7월 첫째 주 미국의 부채는 32조 4,700억 달러로 6월 2일 31조 4,700억 달러 대비 1조 달러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안을 통해서 31조 4천억 달러 부채 상한을 유예하는 법안 통과된 뒤에 딱 한 달 만에 1조 달러 넘는 빚 증가가 확인된 겁니다. 미국 정부의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데이터도 있는데 이건 연방정부의 이자 지급의 변동 상황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고강도 긴축 이후에 연방정부 이자 비용 역시 폭증한 것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올해 이자 지급액이 1조 달러에 달하면서 아주 흥미진진한 상황 지금 미국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점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는 짐 로저스의 경우에는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다라며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미국은 고통을 겪을 것이고 인플레이션과 부채 문제는 더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미국은 많은 돈을 찍어냈고 빌렸고 지출했다.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은 더욱더 악화될 것이고 부채 문제도 더 악화될 것이고 그렇게 미국인들은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미국이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채무국이 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대영 제국 상황을 예시로 비교한 것도 참 직관적으로 느껴지는데 1920년대 영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국가였지만 50년 뒤 영국은 국제통화기금이 개입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재정 상태에 빠졌다. 미국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건데 올해는 아니겠지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은 지난 5월에도 미국의 부채 증가로 인해서 80년 최악의 약세장이 올 것이다. 이런 멘트를 날리기도 했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이 단기적인 주가 흐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꽤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곳도 아닌 스탠다드 차타드가 꽤나 전폭적인 숫자를 제시한 것은 상당히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소속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 제프 캔드릭은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올해 5만 달러를 회복하고 내년에는 최대 12만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채굴 수익성이 늘어나면 채굴자들은 현금 흐름을 유지하면서 비트코인을 비교적 적게 매도해도 된다. 따라서 매도 물량은 더 줄어들고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양반은 지난 4월에도 아직 시장에 불확실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비트코인이 내년 말까지 10만 달러까지 가는 길이 뚜렷해지고 있다. 크립토 윈터는 끝났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베렌베르그 캐피탈 역시 내년 반감기 이슈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반감기 기대감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 강세를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3번의 비트코인 반감기를 통해서 확립된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된다라면 반감기 전 랠리는 지금부터 4개월 뒤에 시작될 것이다.
네 번째 반감기 이후에 랠리가 지난번과 비슷하게 지속된다라면 2025년 10월쯤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보유량을 통해서 대부분의 가치를 얻고 있고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랠리를 통한 강세가 예상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반감기 이슈를 둘러싼 분석과 전망이 곳곳에서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걸 보면 어쩌면 이미 프리헤빙 시즌으로 접어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렉트캐피탈은 비트코인이 최근 상승 이후에 고점을 유지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36,600달러 저항선을 넘어서는 촛대 심지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다행인 부분이다. 이렇게 더 높은 저점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지지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빠질 경우에는 29,300달러 부근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캡틴 파이빅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일간 차트에서 31,100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이 이뤄질 경우 다음 목표는 33,000달러가 될 것이다. 반면 29,800달러 아래에서 마감될 경우 28,000달러 리테스트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기대감 역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루 전에는 스탠다드 차타드가 내년 비트코인 12만 달러 전망을 제시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핀볼드가 내년 10만 달러 전망 기사를 실었습니다. 핀볼드는 마이다스 터치 컨설팅의 분석을 인용하며 내년 4월 비트코인 반감기 도래, 또 현물 ETF 출시 가능성 등의 재료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10만 달러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라면 기관 자금의 대규모 유입 가능성이 존재한다. 블랙록의 현물 ETF는 승인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시점을 예측할 수는 없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승인이라는 호재만으로도 비트코인은 4만 달러에서 4만 9천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다만 5만 달러 부근의 저항은 단기적으로 2만 5천 달러에서 3만 달러 구간까지 조정을 줄 수 있고 이후에 10만 달러를 향한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물론 이걸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고점 6만 9천 달러 저항선을 뚫어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경우 30조 달러 자본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양반은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기업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낙관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블랙록의 신청서 제출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1%에서 50%로 끌어올렸다. 블랙록은 매우 영리하기 때문에 SEC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팀 드레이퍼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25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해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양반은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당초 내가 전망했던 2023년보다 조금 미뤄진 2025년에 2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미국 규제기관이 이렇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비트코인이 훌륭한 통화이면서 시스템이자 또 훌륭한 운영 방식이라는 내 견해는 바뀌지 않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사이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인가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건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인플레이션 상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3%를 확인해주면서 5월에 4%, 시장의 예상치 3.1%보다 낮게 나와줬습니다. 이건 지난 2021년 3월에 2.7% 이후에 2년 3개월 최저 숫자에 해당합니다. 1년 전인 지난해 6월에 미국의 CPI가 9%를 찍었었는데 그래도 1년 만에 많이 잡히긴 잡혔다. 이런 점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원 CPI가 시장의 예상치 5%보다 낮은 4.8%를 확인한 것은 다행이면서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안도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깝깝하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여전히 포착이 됩니다. 에너지 물가는 1년 전 대비 16.7% 급락했고 특히 휘발유 가격은 26.8% 폭락,
엄청 물가 인상이 험악했던 계란 가격도 7.9%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거비의 경우에는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7.8% 오르면서 여전히 지겨운 인플레이션 상황에 한몫을 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에너지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물가가 낮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발생했다, 이런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 확인된 건 맞는데 그래도 이게 7월 금리 인상을 중단할 정도의 임팩트가 있는 건가? 물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만 보더라도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92% 수준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CPI 발표로 인해서 연내 2번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아니라 7월 마지막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속속 피어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LPL 파이낸셜 관계자는 연준이 마지막 금리 인상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을 시장은 감지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특히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을 통해서도 비스무리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베이지북은 지난 5월 말 이후에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미미하게나마 증가하고 있다라며 경기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경제 사령탑 라엘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미국 경제가 노동시장의 회복세와 함께 인플레이션이 완만해지는 경로에 있다라는 의미 있는 근거들이 있다. 미국 경제는 탄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나름 기대감이 섞인 멘트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7월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에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상황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인플레이션 호재, 실적 호재 등이 겹치면서 잘 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며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주간 전체를 펼쳐놓고 바라보면 나흘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막판에 혼조세로 돌아선 것에 해당합니다.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이 금리 인상 종료 시그널로 해석이 되면서 어쩌면 7월 FOMC 금리 인상이 이번 사이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렸고 대형 은행들의 실적 호조까지 더해지면서 주간 단위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잘 나가던 증시가 살짝 겁을 먹게 만든 요인을 꼽아보자라면 바이든 대통령이 내린 예비군 긴급 소집 명령이 눈에 띕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명분을 제시하며 예비군을 3,000명까지 동원해서 유럽에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 사령부의 책임 지역 안팎에서 대서양 작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현역 군인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결정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억제력을 키운다라는 명분 자체는 그럴싸해 보이기는 하는데 최근 종전선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예비군 파병 이슈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다 보니까 대선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우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이게 또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는 늘상 그랬듯이 시장을 눌러버릴 수 있는 이슈여서 조금은 더 짜증감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다시금 연고점 돌파 테스트에 나섰던 비트코인에도 힘이 좀 빠진 상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3만 달러까지 일시 반납하다가 그래도 다시 3만 달러 초반으로 올라서면서 횡보 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3만 1,000달러 저항선 위에서 무너져 내린 걸 보면 곰세력이 여전히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동평균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황소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RSI가 약세 다이버전스를 형성하고 있어서 강세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은 3244달러 부근에 자리한 20일 지수 이동평균인데 여기서 반등할 경우에 32,400달러를 거쳐서 잠재적으로 4만 달러 랠리로 가는 길이 열릴 수가 있다. 하지만 이 밑에서 종가 마감을 할 경우에는 다시금 가격이 29,500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3800달러 위에서 유지를 해준다라면 모든 게 괜찮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방 압력이 증가할 수 있는데 추가로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자라면 알트코인이 계속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3800달러 밑에서는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이 추가 후퇴를 하며 쉬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때 알트 랠리가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익명의 분석가 알리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요 구간은 29,000달러에서 31,000달러 범위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집중 매수한 구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아직은 완전한 돌파를 기대해서는 안 되고 당분간은 저항 라인을 확인하다가 이게 지지 라인으로 결국에는 전환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핵심적인 호재성 재료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블랙록 등 월가의 대형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돈 벌어 먹겠다라고 완전 제대로 작정을 한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리플 소송에서 리플이 사실상 승기를 쥐게 되면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조금 더 선명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이터는 이 두 가지를 짬뽕시켜서 크립토 윈터 완전히 끝났다, 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아스트로넛 캐피털의 CIO 매튜 딥은 규제 환경이 변하고 있다, 앞으로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우리도 할 수 있는 말을 전문가 전망이랍시고 로이터에 제시를 했고, 호주의 증권사 페퍼스톤의 한 애널리스트도 대형 자산운용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과 더불어서 리플 판결 이슈까지 긍정적으로 나오며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건 시장의 상승세에 추진력이 더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시 이런 하나마나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전문가 전망이랍시고 제시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제 남은 건 호재가 제대로 적용되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상황은 참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 SEC는 블랙록과 바네크, 인베스코, 갤럭시 디지털, 피델리티, 위스덤 트리 등이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에 대해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와 21쉐어스에 대해서는 이미 이 절차까지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는데, 어쩌면 연말 연초를 지나는 그 어느 시점에 덜컥 승인이 나버리는 건 아닐까, 뭐 그런 기대감이 자동방으로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암호화폐 마켓 분석 플랫폼 벤처코이니스트의 애널리스트 루크 마틴은 앞으로 새로운 비트코인 열성 지지자 그룹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단 한 번도 로그인한 적 없는 사람들이 형성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그 이후 1년 동안 비트코인과 관련한 긍정적인 시장 정서가 형성될 것이다. 그럴 경우에 어드바이저들은 고객들에게 투자금의 1에서 2%를 비트코인에 투자에 할당해도 좋다, 뭐 이렇게 권유할 것이고, 고객들은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자산이 비트코인이라는 점도 깨닫게 될 것이다. 당연히 처음 비트코인 투자에 나서는 사람들이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많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정서나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데, 이번에도 시장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비트코인의 안도 랠리를 막은 인물, 단연 쭈꾸미 대가리였습니다. 게리 겐슬러는 여러 월가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서 감시 파트너로 코인베이스를 명시한 것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리스크 관리가 부족하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해 상충 여지가 있는 복수의 서비스를 같이 운영하는 경향이 있다, 리스크 모니터링도 제한적이다, 이렇게 멘트를 치면서 사실상 코인베이스에 대한 비토 성격의 멘트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는 상당히 부정적인 발언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는데, 과연 월가의 돈귀신들은 어떤 대응으로 이런 애매한 분위기를 돌파해낼 것인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거면 대체 뭘 기준으로 코인베이스 IPO를 승인한 건지 참 쭈꾸미 대가리의 머릿속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포인트들이 여전히 강력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이런 멘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감기 이슈와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가장 뜨거운 기대 포인트가 되어버린 것, 단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제이 클레이튼 전 SEC 위원장이 지원 사격 멘트를 날렸는데, 이 양반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전에는 암호화폐 시장을 조작과 워시 트레이딩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장으로 간주하기도 했지만 유명 기업들의 발전과 시장 변화로 그 인식이 달라졌다. SEC의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은 시장 감시와 투자자 보호에 대한 인식에 근거한 것이었고,
기관들의 선물과 현물의 구분이 사라진 만큼 현물 ETF 신청은 투자자들에게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참 이런 양반이 멀쩡히 웃으면서 할 소린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요즘 이런 양반 이렇게 살고 있나 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와 관련해서 SEC와 직접 소송을 벌이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경우에도 꽤나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하는 SEC가 불합리하다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SEC는 1년 전에 우리가 신청한 현물 ETF를 거부했고 우리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에 SEC는 2배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선물 ETF를 최근 승인했다. 레버리지 선물 ETF는 허용하면서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계속 거부할 이유는 없다. 이건 SEC가 자의적으로 행동한다라는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고, 투자자들이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기를 희망한다라는 우리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재반 상황을 칼레오가 잘 정리했는데, 이 양반은 2024년은 암호화폐에 있어서 좋은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다가올 강세 촉매제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와 비트코인 ETF, 그리고 대통령 선거,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더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인물, 바로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입니다. 이 양반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는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비용이 저렴한 금융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금융 대기업들의 사명에 부합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투자를 민주화할 책임이 있다라고 믿는다. 전 세계적으로 ETF의 역할은 투자를 변화시키고 있다. 비트코인은 국제적인 자산으로 어떤 단일 통화도 능가하게 될 것이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과 관련해서는 블랙록의 이름이 붙을 경우에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것 때문에 규제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 이런 멘트까지 더해버렸습니다. 불과 6년 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돈 세탁의 인덱스라고 폄하를 했던 월가의 거물이 이렇게 비트코인 인덱스 펀드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난리 법석을 피우면서 드라마틱하게 입장이 변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세상이 변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